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이민 가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한 스페인 엄마의 SNS 글 하나가 화제가 되면서 그야말로 문의글이 폭주하고 있다는데요. 이 글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엄마는 끔찍한 일을 겪은 뒤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왔고, 도착 첫날 그 아이가 혼자 편의점에 갔다 온 뒤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꿈꾸던 천국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이 가족은 무슨 일을 겪었고 왜 한국이 그들에게 천국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우리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레아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신선한 커피와 아레파 향기가 보고타에 있는 우리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죠. 5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남편 마테오는 현관 옆에 서서 레아가 아버지 날 선물로 준 짙은 남색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어요. 그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따뜻한 갈색 눈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름지더라고요. 그는 항상 리오 비스타 고등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옷을 차려입곤 했어요. 레아를 오늘 일찍 데려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 마테오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면서 말했어요. 3시에 치과 예약이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즈 샌드위치를 밀랍 종이에 싸고 있었어요. 이미 병원에서 마리아랑 근무 교대했어. 내가 갈 거야. 마테오는 저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하듯 입을 맞췄는데 그의 입술에서는 커피와 민트 치약 맛이 섞여 있었어요. 그 후 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여전히 잠이 덜 깬 채로 숟가락으로 시리얼을 이리저리 밀고 있는 레아를 안아줬어요. 오늘 수학 시간에 집중해. 미호, 마테오가 레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숫자가 우주의 언어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레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빠가 말했던 로켓이랑 관련된 그 물리 수업처럼요. 그렇지. 마테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더니 빠르게 로켓을 스케치하고 주변에 수학 공식을 추가했어요. 이 공식들 봐. 이건 로켓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빠르게 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수학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마테오였죠. 항상 가르치고 항상 배움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학생들이 그를 무척 좋아했어요. 지난주에도 방과 후까지 남아서 장난감, 자동차와 경사대를 사용해서 한 학생이 속도 계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마테오가 떠난 후 저는 레아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집에서 3블록밖에 안 되는 거리였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의 노점상들이 과일 카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아는 배트맨 가방을 메고 신나게 뛰어가며 걸었고 그때마다 가방이 통통 튀었어요. 우리는 갓 구운 빵 냄새로 거리를 채운 빵집을 지나갔어요. 엄마, 레아가 물었어요. 오늘 학교 끝나고 빵 사줄 수 있어요? 점심 다 먹으면 사줄게. 제가 약속하며 학교 문에 도착해서 그의 옷깃을 바로 잡아줬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준 뒤 산 라파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은 늘 그렇듯 바빴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찼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 47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리오 비스타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리오 비스타라니 마테오가 있는 학교였죠. 저는 급히 그의 휴대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다시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부상자를 돕고 생명 징후를 확인하고 의사들을 돕는 등. 손은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응급실 보드에 적힌 확인된 피해자 명단을 봤어요. 1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적힌 이름 마테오 바르가스. 나중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한 남자가 총을 들고 2교시 중에 학교에 들어왔대요. 마테오는 중력을 주제로 물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총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다른 교사들은 문을 잠갔지만 마테오는 다른 선택을 했대요. 그는 학생들을 비상구로 안내하며 자신을 방패로 삼았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그의 교실에 있던 23명의 학생 모두 살아남았어요. 학부모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신문들은 그의 희생에 대해 썼어요. 하지만 저와 레아에게 그는 그냥 우리 마테오였어요. 물리와 로켓을 사랑하고 배움을 즐겁게 만들고 커피를 너무 뜨겁게 마시고 항상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던 사람. 매일 아침 저에게 입맞춤하고 떠나던 남편. 그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화요일은 다른 날들과 다를 것 없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날은 우리 세상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맞춰지지 않을 조각들로 산산이 부쉈어요. 마테오를 잃고 난 다음 날 아침, 제가 거실에 갔더니 레아는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손에는 아빠와 함께 만든 골판지와 물감으로 만든 장난감 로켓이 들려 있었죠.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살짝 번져 있었는데 그건 레아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6살짜리 제 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언제 집에 와? 레아가 속삭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 옆에 앉아 레아를 제 무릎 위로 끌어안았어요. 로켓이 우리 사이에 눌렸죠. 아빠는 집에 못 와. 내 사랑.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아빠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는데 이제는 천국에 가셨어. 레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다음 주말에 나랑 더 큰 로켓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약속했단 말이야. 제 가슴이 또 한 번 산산이 부서졌어요. 마테오는 항상 레아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매 주말마다 함께했던 프로젝트, 자기 전에 읽어주던 동화, 공원으로 나갔던 소소한 나들이 아빠로서 한 번도 우리 딸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속만큼은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야 했죠. 그 후 몇 주는 잘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많은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저희 집을 찾아줬지만 저는 그 음식들에 손도 대지 못했어요. 이웃들은 레아를 돌봐주며 제가 서류 작업이나 전화 통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 여동생 카롤리나도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저희가 식사를 챙겨 먹게 도와주고 레아가 학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때 저는 비로소 싱글맘으로서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어요. 생계를 위해 산 라파엘 병원으로 복직해야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우면서도 저는 마테오를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제가 일하는 응급실은 제게 도피처이자 고통의 장소가 되었어요. 익숙한 기계음과 의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잠시나마 슬픔을 잊게 해줬어요. 그런데 비상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그날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났을 때 울려 퍼졌던 그 날카로운 소리. 제 손은 너무 떨려서 클립보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그런 제 모습을 이해해줬어요. 특히 마리아는 제게 큰 힘이 되어줬는데
그녀는 얼마 전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제가 숨 좀 돌리려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마다 그녀가 제 일을 대신 맡아줬어요. 슬픔은 파도처럼 오는 거야. 마리아가 제게 말했어요. 어떤 날은 그 파도를 헤쳐나가고 어떤 날은 그 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돼. 그 둘 다 자연스러운 거야. 레아도 나름의 방식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는 장난감을 거의 다 놔버렸는데 유일하게 로켓만은 항상 손에 쥐고 다녔어요. 학교에 갈 때도 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그 로켓을 놓지 않았죠. 어느 날 그의 선생님이 저를 전화로 불렀는데 과학 수업 시간에 레아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셨어요. 우주에 대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건 마테오와 함께 무척이나 기대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밤이면 레아는 로켓을 꼭 쥐고 제 침대로 기어들어와서는 아빠 얘기해줘 하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저는 마테오가 어떻게 물리학을 재미있게 가르쳤는지 이야기해줬어요. 학생들에게 복잡한 개념을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하곤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중력을 설명하려고 수박을 가져갔던 일이나 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춤 동작을 활용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레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아빠에 대한 모든 걸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었어요. 마테오는 레아에게 천둥과 번개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서 무섭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폭풍이 치면 레아는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아빠가 가르쳐줬던 과학적 설명을 마치 기도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레아가 비친 소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번개를 먼저 보고 천둥 소리를 나중에 듣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마테오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 과학을 향한 사랑, 세상을 덜 무섭게 만드는 그의 방식은 우리 딸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레아는 아빠의 호기심 많은 마음과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더라고요. 그 사실이 제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주었어요. 레아가 사물의 작동 원리나 하늘이 왜 파란지,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를 물을 때마다 저는 마테오의 울림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 딸은 아빠의 유산을, 아빠가 남긴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을 질문 하나하나로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실의 무게는 여전히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이 아픔의 상징이 되었어요. 마테오가 가장 좋아하던 커피숍을 지나칠 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아빠들을 볼 때, 책장 한 구석에서 마테오의 물리학 책을 발견할 때, 이 도시 자체가 너무 많은 기억과 너무 많은 고통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런 일상적인 기억들이 결국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 줄은요. 제가 주방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테오를 잃은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신선한 커피 냄새가 작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저는 12살이 된 레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아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아빠를 닮아가더라고요. 특히 과학 이야기를 할 때면 그 모습이 정말 비슷했어요. 엄마, 제 새 프로젝트 봤어요? 레아가 태양계를 종이로 만든 모형을 들고 제게 보여줬어요.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마치 마테오가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설명할 때랑 똑같더라고요. 선생님이 반에서 최고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레아가 제 슬픔을 보기보다는 강한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조금은 평화롭기까지 했죠.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에서 평화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학교는 마테오가 가르치던 학교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레아가 다니는 학교와도 비슷했죠. 머릿속이 끔찍한 기억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 울부짖는 부모들,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곧바로 레아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라고 교무실 직원이 안심시키더라고요. 보안도 강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마테오가 떠올랐거든요. 그도 잠긴 문 안에 있었지만 결국 안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날 오후에 레아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조용했어요.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야 입을 열더라고요. 마리아 오빠가 그 학교 다닌대요. 라며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마리아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레아는 무릎 위에 있던 태양계 프로젝트를 잊은 채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 학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후로 3주 동안 레아는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학교 얘기만 나와도 공황 상태에 빠졌죠. 선생님들은 그의 두려움을 이해해줬고 집으로 과제를 보내줬어요. 저도 병원 일을 쉬고 집에서 그 아이를 돌봤는데 이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우리 동네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진 창문마다의 쇠창살, 모든 가게 앞에 있는 보안 요원들, 학교의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아이 손을 꼭 잡고 걷는 엄마들, 건물 입구마다 설치된 금속 탐지기들. 이게 언제부터 정상처럼 느껴지게 됐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레아의 방에 갔는데 그 아이도 깨어 있었어요. 플래시를 켜고 마테오가 남긴 물리학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던 때가 그리워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나도 그래, 내 사랑.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병가를 냈어요. 대신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다른 곳에 갈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아가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곳. 학교에 갈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대지 않아도 되는 곳. 마테오가 레아를 위해 가졌던 꿈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딸이 배움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학교에 가는 걸 기대하길 바랐던 그 꿈이요. 그런데 현실은 레아가 집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모습뿐이었어요. 우리가 견뎌야 했던 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총격 사건, 우리 동네에서의 총성, 레아의 두려움, 그리고 제가 느끼는 끝없는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레아가 좋아하는 남미 전통 요리를 치즈랑 함께 만들어주고 얘기를 꺼냈어요.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린 얼굴에 주름진 걱정이 드러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말이야. 레아의 눈이 커지면서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질문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분명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찾아갈 거예요. 스페인으로 오는 게 어때? 매주 하는 영상 통화 중에 언니 카롤리나가 말했어요. 레아가 사촌들이랑 놀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잖아.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방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레아를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커튼을 통해 벽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스페인으로 이사 간다는 생각은 솔직히 끌렸어요. 언니는 마드리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항상 거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자세히 말해봐. 제가 커피잔을 끌어당기며 물었어요. 카롤리나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환해졌어요. 학교들도 정말 좋아. 의료 시스템도 좋고 너는 간호사로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레아도 외로움을 덜 느낄 거야.
언니 말이 맞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강도 사건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레아는 학교까지 고작 3블록 거리인데도 혼자 걷는 걸 거부했어요. 그날 밤, 레아를 재운 뒤에 스페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범죄율은 콜롬비아보다 훨씬 낮았고, 총기 폭력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깊이 알아볼수록 문제점도 보였어요. 스페인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느려서 적법한 허가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죠. 저는 장단점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항상 마테오가 큰 결정을 내릴 때 하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는 항상 모든 옵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 마리아와 얘기를 나눴어요. 마리아는 막 한국 서울에서 열린 의료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참이었거든요. 엘레나, 너 믿기 힘들겠지만 거긴 정말 안전하더라. 그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녀. 사람들이 카페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에 두고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도난이나 폭력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어. 저는 그녀가 보여준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평화로운 공원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언어랑 문화는 완전히 다를 텐데. 맞아. 마리아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한국에서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들은 적 있어? 그녀의 말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레아에게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또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 놀라운 기술,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면서 레아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 이들의 과학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을 거야. 레아가 책상 위에 놓인 장난감 로켓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걸 조사했어요. 의료 시스템은 훌륭했고, 특히 저처럼 응급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교육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총기 폭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우리가 차별을 겪게 될까? 이렇게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레아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먼저 가보는 게 좋겠어. 제가 결심했어요. 2주 동안 거기서 어떤 느낌인지 보자. 레아는 바로 찬성했어요. 벚꽃 피는 계절에 갈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마테오가 항상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두려움에 맞설 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봄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휴대폰 앱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를 익혔어요. 레아는 심지어 젓가락 쓰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레아의 방에서 그가 아빠의 로켓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레아가 물었어요.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너희 아빠는 항상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으셨지. 비록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너랑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타의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바다 건너 새로운 별 아래에서 마테오가 우리에게 항상 바랐던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정확히 저녁 7시 15분에 닿았어요. 레아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아래 펼쳐진 불빛의 바다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레아의 손을 꼭 잡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엄마 봐요. 레아가 제트 브릿지를 걸으며
반짝이는 공항 터미널을 가리켰어요. 다 너무 깨끗하고 반짝거려요. 정말 그랬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유리벽은 천장까지 수정처럼 투명하게 이어졌어요. 깔끔한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공항 직원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웰컴 투 코리어. 그녀가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 단순한 인사말에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표기된 표지판을 따라 수화물을 찾으러 갔어요. 고작 2개의 여행 가방이 우리 전 재산이었어요. 나머지 짐은 몇 주 후 배편으로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공항은 분주했지만 보고타 공항의 혼란스러움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춤추는 것 같아요. 레아가 군중을 보며 속삭였어요. 모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짐을 찾은 후 우리는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좌석은 푹신하고 깨끗했고 정차역을 정확히 보여주는 표시판도 있었어요. 레아는 창문과 좌석 사이를 들락거리며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도시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면서 고층 건물들과 한국어 간판이 밤하늘을 환히 밝혔어요. 이 시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어요. 호텔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실질적인 시험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지만 거리 이름이 너무 낯설고 헷갈렸어요. 레아와 저는 한 모퉁이에 서서 멍하니 길을 보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우리 곁에 멈춰 서셨어요.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친절한 표정과 손짓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호텔 이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천천히 걸으시면서도 우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자주 뒤를 돌아보셨고요. 레아가 울퉁불퉁한 인도에서 걸려 넘어지자 할머니는 재빨리 달려와서 일으켜 세우고는 무릎을 털어주며 머리를 토닥여 주셨어요. 마치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처럼요. 5분쯤 지나 우리는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손을 흔들며 떠나셨어요. 저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그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그 첫 주 동안 우리는 마포구에 있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레아는 밤늦게까지도 열려있는 작은 편의점을 정말 좋아했어요.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간식들과 처음 보는 음료수들이 가득했거든요. 삼각김밥이라 불리는 김으로 쌓인 삼각형 밥을 특히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저 혼자 편의점에 가도 돼요? 레아가 5째 날에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고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책가방을 메고 집에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던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근데 모퉁이 편의점까지만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해. 레아가 나가 있는 10분 동안 저는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레아가 멜론맛 탄산음료와 한국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그리고 가게 아저씨가 저한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줬어요. 밤이 되면 레아와 저는 작은 호텔방 바닥에 앉아 주변 수많은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날 봤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원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자리한 고궁들, 그리고 레아에게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더 담아주는 거리 음식 판매자들까지요. 아빠도 여기 좋아하실까요? 레아가 어느 날 밤 젓가락을 들고 멈추며 물었어요. 저는 마테오를 생각했어요.
그가 얼마나 가르치는 걸 좋아했는지, 그리고 레아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 했던 꿈을요. 그럼, 미 아모르. 제가 말하며 레아를 꼭 안았어요. 아빠도 여기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지내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 레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완벽한 곳은 아니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도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친절한 나라에서 저는 보고타의 그 끔찍한 화요일 아침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안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요. 하루하루가 물감처럼 흐릿하게 섞여가면서 우리 이야기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주더라고요. 서울에서의 3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깨보니 보고타를 며칠째 떠올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랑 레아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레아가 다니는 새 학교랑 가까운 곳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6층 창문에서 레아가 친구들인 민호랑 지원이랑 학교에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애들은 늘 동네 편의점 앞에서 만나서는 가방을 흔들면서 걸어가곤 했어요.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가끔은 레아가 애들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쳐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일하는 동네 보건소는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꽉 찬 지하철이 좀 무섭기도 했는데 이제는 강처럼 평화롭게 흐르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다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긴 하지만 동료들이 매일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줘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접수 담당이신 김 선생님은 제 컴퓨터 화면에 한국어 표현들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주시곤 해요.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면 파이팅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주시는데 그게 큰 힘이 됐어요. 보건소에는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오는데 덕분에 제 스페인어나 영어 실력이 꽤 유용하게 쓰였어요. 지난주에는 콜롬비아 가족이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과 그 가족 사이에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스페인어를 들으니 집에 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번호를 교환해서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서로의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레아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새 학교는 규칙이 엄격했지만 학생들의 복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곳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신 박 선생님은 레아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려고 자주 전화하셨어요. 지난 학부모 면담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레아는 수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그때 처음으로 마테오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레아가 방 안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물리학 책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봤어요. 엄마,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 아빠처럼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요. 그리고 자기 노트를 보여줬는데 거기엔 도표랑 방정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떤 건 한국어로, 어떤 건 스페인어로, 또 어떤 건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새로운 삶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 같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면서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이 되니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습한 날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고타와 다르게 여긴 밤에도 마음 편히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레아는 해질 때까지 공원에서 연습하는 축구팀에 들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애가 뛰어다니는 걸 보며 다른 부모님들과 수다를 떨곤 했는데 그분들이 늘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안전이라는 건 단순히 위험이 없는 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안전은 공동체의 존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웃들이 서로를 챙겨줬거든요. 옆집에 사는 이 선생님은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늦게 일할 때마다 레아한테 밥을 챙겨주셨어요. 우리 건물 경비 아저씨인 송 씨는
늘 레아랑 하이파이브를 나누시고 비 오는 날엔 여분 우산도 건네주시곤 했어요. 이사를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레아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맛이 어우러진 요리를 가져왔어요. 레아가 친구들한테 아레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경으로는 K-팝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며 마테오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예전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새로운 삶을 보며 그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따뜻한 확신이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서 레아랑 둘이서 작은 발코니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엄마, 레아가 제 어깨에 기대며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여기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애를 꼭 안으며 도시 불빛 위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미 아모르. 제가 속삭였어요. 아빠도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야. 물론 아직도 힘든 날이 있었어요. 가끔 레아가 한국어 문법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제가 직장에서 문화적 예절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예전처럼 절망스럽진 않았어요. 그건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처럼 느껴졌어요. 레아가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 제가 통역 없이 환자 케이스를 처리한 그런 작은 성취들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보고타에서 우리는 그저 생존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진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벽에는 이제 우리의 두 삶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레아의 첫 한국 학교 축제 사진 옆에는 마테오의 환한 얼굴이 있었고 제주도로 떠났던 가족 여행 사진과 새 친구들과의 파티 사진도 있었어요. 두 세계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제 단순히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